답사를 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능 저 뒤편으로 올라가서 전체 산세도 한번 조망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가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많이 다닐 때는 안 되고, 만약에 그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다닐 때는 가만히 눈에 안 띄게 올라가시는 것도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불법인데요.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고. 아마 들어오시면서 나를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사시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사실 거예요. 저 며칠 돼가지고요, 답답해서 나는 나갈래 하고서는 도망갈 겁니다. 들어오시다 보면 여기가 지금 산으로 빙글빙글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배웠던 좋은 자리다 그러면 어떤 지형이냐면은 배산 임수형이죠. 다시 말해서 북쪽으로는 산이 있어서 겨울에 북풍이 몰아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앞에는 강이 있다. 강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물이 있다는 것은 넓은 평지라는 소리죠. 그래서 앞이 확 트여가지고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넓게 앞이 탁 트여야지. 여러분들 사는데 저렇게 앞이 탁 막히면 어떻게 돼요? 숨 막혀요. 숨 막혀서 다 죽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서원을 세운 거죠. 원래는 고려시대 때 그 풍악서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을 서예 유성룡 선생이 이제 그 후학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당겼습니다. 아마 그 어디 구석에다 몰아놔가지고서는 공부시키는 데는 최고로 좋은 자리일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저 앞에서 지키면 되죠. 혹시라도 딴맘 먹고 딴 데 못 가게. 아주 그러기에는 좋은 자리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여기 앞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나쁜 지형이에요. 근데 물은 어떻게 흐르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물이 이렇게 흐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형입니다. 이거를 동입서출형이라 그래서 풍수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인데요. 여러분들 가는 서원 세 군데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서쪽으로 나가는 형.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형태를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흠이 뭐냐면 저 앞에 저렇게 숨이 탁 막히게 가로막힌 저 산이에요. 원래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이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되죠. 그런데 병풍처럼 둘러친 산이 앞을 탁 막고 있으니 얼마나 오죽답답하겠어요. 뒤에 있는 산은 화산입니다. 화산이고 뒷길로 해서 이렇게 쭉 가면은 여러분들 아까 하회마을까지 갈 수가 있어요. 약 4km 1시간 정도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하회마을과 이곳 그 병산서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하회마을에 보면은 서예 유성룡 선생님이 그 살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충효당이라고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별도로 또 머물렀던 원지정사, 그 다음에 거연각이라고 하는 멋진 정자와 그 정사가 있는 곳이 있어요. 나중에 하회마을 가시면 꼭 들려보세요. 그리고 그분이 부용대 건너편에다 또 정사 하나를 이렇게 건립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서예 유성룡 선생 그 그림으로 좀 보셨죠? 어떻게 기억 안 나시나요? 그 개인에 대한 그 인물사 등등은 여러분들 그 집에 가셔서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세요. 아주 잘생기신 분입니다. 조금 더 공부해보다 보면 아, 이분이 대단히 그 멋을 즐기신 분이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회마을의 그 정사들 보면은 돈이 생겼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 어디다 투자를 잘 하십니다. 그 건너편에도 그 정사 하나 짓는데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그 호랑이 가죽인가요? 그거 갖다가서는 그 정사 샀죠. 다른 사람으로 또 구입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직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그게 언제 때냐면 전쟁 시기예요. 전쟁 시기에 지금 몰두에도 뭐 시원찮을 판에 가서 저기 뭐야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부동산 투기로 이렇게 그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큰 곤욕을 치르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지형이나 이런 것들을 그 극복하는 안목이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죠. 자, 이렇게 보면 답답해서 저거 어떡할까 한데, 이 하회마을도 비슷한 구조죠. 하회마을도 앞에 부용대가 있습니다. 부용대가 산을 또 막고 옆에 줄줄이 또 뒤에는 화산으로 이렇게 연결돼 대단히 답답한데, 그 답답함을 여러분들 그 없애는 방법은 뭐를 통해서 없애느냐면은 어떻게 지으면 되겠어요? 저 산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높은데 저 높은 걸 높지 않게끔 만들어준 구조물이 바로 이 건축물이에요. 자, 우리가 저런 그 풍수지리를 뭐라 하냐면 산에 살기가 있다 해서 산살기가 있어서 풍수적으로는 대단히 나쁜 지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 살기를 억누르려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뭐 매개체를 하나 둬야 되겠죠. 그래서 하회마을에 가보시면은 그 뭐예요, 그 물돌이 그 주변으로 해서 뭐가 있죠? 소나무를 잔뜩 심어놨죠. 빙글빙글 둘러서 소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산을 오히려 저기 낮게 느끼게끔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이 기운을 막아야 되죠. 막으면서도 올라가 보면은 저 산 별것 아니고 산이 아주 나지막하게 보이는 게 만드는 것이 저 뒤에 지금 이 문을 들어서서 저 뒤에 보면 만대루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원래 저희 집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자꾸 사람 손으로 만져야 집을 오래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건축물도 오래된 데다가 또 뭐 사람들 손이 닿으면은 뭐 빨리 망가진다라고 생각이 더 지배적이어서 절대로 지금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풍수가 저 만대루가 얼마나 위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시려면은 능력껏 올라가서 보세요. 대신 야단 맞는 것은 책임 안 집니다. 가서 올라가서 보시면, 지난번에 한 분이 올라가셨어요. 갔더니 뒤늦게 또 따라 몇 번 올라가시다고 혼났는데, 저기서 올라가서 봤더니 느낌이 어떻느냐라고 했더니요. 자, 이 집이라는 것은 앉아있으면 앞이 탁 트여야 되죠. 그야말로 앞이 탁 트입니다. 저기에 가서 올라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저 산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3분의 1 발 아래로 들어가요. 그리고 옆으로 삥 둘러보면 온 사방이 확 트여요. 아주 시원한 그 맛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풍수지리학적으로 산살기운이라는 걸 탁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지금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옆에 동쪽에 있었는데 후대 이 앞으로 옮깁니다. 옮기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저 산살기운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읽는 방법이야 쉽죠? 뭐라고 읽나요? 자, 복리에 그러면 어디서 나오죠? 극기복례. 여러분들 극기복례는 잘 대답 잘 하실 겁니다. 그죠? 극기복례는 또 어디서 나오던가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공자가 아니었네. 공자가 아냐한테 선생님 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극기복례 위인이라. 그죠? 나를 이기고 그 다음에 예를 회복하는 것이 인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사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대답 잘하시네요. 그 사물에서 나중에 이제 사자모로 이제 정자의 그 사자모로까지 나아가는데요. 자, 그랬더니 안연히 듣더니 뭐 좀 부족하요. 선생님 조금 더 뭐 덧붙일 말씀 없나요?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름하여서 그 유명한 뭐예요? 예가 아니면 뭐예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마 그런 거죠. 비례물 조금 더 이제 요식하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여기에 들어와서 이거 뭐예요? 저 풍수가 뭐 어떻다, 뭐 나쁜 기운이다 이런 거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그죠? 깨끗하게 잊고 오로지 뭐예요? 용맹정진하라라는 의미에서의 그 극기복리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뭐예요? 모든 삿된 것들은 밖에다 떨어뜨려 놓고 오로지 정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옛날 그 뭐예요? 저기 서예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공부하라라고 이렇게 그 표현한 그 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이 이렇게 올라 있어서 이걸 뭐 소슬문, 뭐 소슬대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살아생전의 모든 업적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 잘 들어갔냐면 특히도 이 우리가 서원에 왔을 때 우리가 저쪽에 보면 안양 선생을 모셨다, 그 다음에 이황 선생을 모셨다, 유성룡 선생을 모셨다라고 할 때 이분들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거기 여러분들 자료에 있을 겁니다. 상향제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를테면 서예 유성룡 선생께서는 평생 이런 공을 이루었으므로 후손 누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분들은 옛날 임금으로부터 시호를 받으면은요, 그 집안에서 불천이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 보통 제사다 그러면 보통 집안에서 3대 제사를 지내죠. 예, 3대 제사를 지내는데 자손 대대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원래는 이제 후손이라기보다도 제자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자, 서예 유성룡 선생에 대해서 그 제문에 항상 빼놓지 않고 읽는 글이 거기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나요? 읽어보세요, 한번. 크게 누가 읽어보세요. 한자 몰라요?
천자문은 모르니까 제가 쭉 읽어드렸는데 여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도산서원이 아니라 병산서원 찾으세요. 병산서원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학박이 요하고 그 다음에 나타날 현자를 읽으셔야 되겠죠. 현철이 실하며 장경지 공하시고 그 다음에 표리여일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표리여일하신 분이다. 그럼 해석도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학박.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항상 강조한 게 박학하라 그랬죠. 학문을 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라는 건 뭐예요? 중요할 요자인데 뭐예요? 요약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 수약 개념하고 같습니다. 넓게 배워서 여러분들 공부를 넓게 이것저것 하면서 횡설수설 하시는 분들 많죠. 배운 거는 참 많아요.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간략하게 요약, 요점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간략하게 요점 정리하는 것을 아까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공부한 것이? 그 사람의 언행에 나타나는 거죠. 그걸 또 한마디로 간략히 표현하면 예예, 그죠? 그 사람의 움직이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다 뭐냐면 예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박학하고 수약할 줄 아는 방문양예, 그죠? 그것도 이제 안연히 공자를 표현하실 때 방문양예 하셨다. 나를 글로써 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로서 수약하게 하셨다라는 방문양예와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학박이 요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현철이 실하셨다라고 할 때 철자는요, 뚫을 철자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 철자를 누가 좋아하느냐면요, 철도철미하다. 여러분들 유학경제 나중에 논어나 이렇게 읽다 보면 특히도 정자가 참 좋아하는 문기가 저 철도철미예요. 주자는 침자만색 이거 좋아하고요. 공부 한번 하다 보면 아마 각각의 그 특징인데 철도철미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철자예요. 그래서 현철, 그죠? 철도철미함을 나타내셨다. 자, 여러분들 오늘 돌아다니는 그 세 분을 모신 그 서원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 서해 유송룡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매사 일을 처리하는데 철두철미하셨다. 자, 저 내용은 어디에 연결되느냐면은 자, 임진왜란을 겪게 되는 분이죠. 임진왜란에 대비해가지고, 그죠? 이 침략에 대비해서 누구를 천거를 했죠?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과 권율 장군을 천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유성룡 선생이 없었으면은 그 인재들을 다 놓칠 뻔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대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신 분이었고, 또 실하셨다니까 실질적이었다. 그죠? 그것이, 자, 명분과 실리가 서로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뭘 세웠느냐면 장경하신 공을 세웠다라는 뜻이 되겠죠. 장엄하다. 자, 이제 그 군사적으로도 그 임진왜란을 잘 극복해 하셨고, 그 다음에 항상 임금님을 공경하셨다라는 그 경입니다. 그러한 공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돼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표리가, 그죠? 겉과 안이, 그죠? 항상 같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4개의 문장 속에 그 한 사람을 압축적으로 표현을 잘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황 선생 같으면 기가 막힌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 4가지 다 버려두고 저만 혼자 열심히 떠들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예로서 말하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오늘 말씀하셨죠.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은 이 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은 정말 신중하셔야 되는 거죠. 늘 그래서 필신기독, 그 홀로 있을 때도 삼가라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언행에 대해서 주역 풍택 중북교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언행은 군자지 축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의 추기라. 지돌이 주자 기틀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지돌이에 대해서 설명 들으셨나요? 지돌이가 뭐라고 그랬죠? 어디나 하여튼 들은 풍월들은 있으니까. 자, 지돌이추 기틀기입니다. 자, 기틀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움직이는 기계적 장치가 되는 거죠. 기본 틀, 그죠? 그런 기틀이다. 그럼 원래 여기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 문지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집 문턱 높더라. 위세가 높을수록 이게 더 높아집니다. 함부로 그냥 다니지 말라고. 자, 이게 보면은 이 문을 세우려면은 문 틀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그 문틀, 이 바깥으로 돼 있는 것이 문틀에 해당되는데요. 이게 기틀기의 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좌우 양쪽에 저렇게 기둥도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에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서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판, 복례문이라고 썼지만은 뒤를 보시면은 원래가 뭐가 있어요? 살이 있죠? 원래가 이제 붉은색을 칠해서 홍살문을 세워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성역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를 두어요. 이따 소수서원에 가면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살문을 이렇게 넣어서 그래서 보통 홍살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저 위로도 이렇게 틀을 이렇게 둔 거죠. 그래서 자, 좌우 양쪽에 있는 거를 이름을 뭐라고 한다? 문, 그죠? 세워둔, 베풀어둔 기둥이다 해서 설주라고 표현합니다. 밑에는 지금 없어졌지만 원래가 문턱이라고 하는 문지방이 있죠. 그 다음에 맨 위는 문인방. 이것이 바로 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기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어떻게 돼요? 대문을 열고 닫게 해야 되겠죠. 자, 열고 닫게 하려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문틀이 여기, 지금 여기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문이 움직일 수 있게끔 뭐예요? 뭐를 만들어 둬야 되겠죠. 그죠? 만들어 둬야 되는데, 자, 돌리게 되니까 요 가쪽, 이렇게 오셔서 보셔야 되겠다가, 가쪽으로 보면은 요 문 위에다 깎아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그 길게 빼내는 겁니다. 그리고 밑은 파요. 이제 큰 대문일 것 같은 경우는 아예 바닥에다 해요. 근데 여기는 좀 독특하고 바닥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도 마찬가지가 되죠. 하나 덧대가지고 속에다 구멍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대문에서 저렇게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있는 것, 그러니까 양이죠. 솟아나 있는 건 양이니까 그거를 문장부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둥글게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문둔태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이제 저기 우리가 문에 들어가서는 뭘로 나타나느냐면은 뭐죠? 방문 같은 데 하는 거? 좀 경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경첩은 알아도 돌적이는 모르죠. 경첩은 서양식입니다. 서양식으로 해서 요새 나사못 박아놓죠. 자, 그럼 옛날 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뭐예요? 정은 음정이죠. 양동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음정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암돌적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이제 끼우는 거니까 그거는 수돌적이. 이따 반드시 확인하고 가세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추라 합니다. 그 지도리추. 그러니까 그 언행은 군자의 뭐라는 소리예요? 문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번역할 때 그 카디널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아니, 이 한문으로 추기경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그저 죄가 많아가지고 반드시 누구를 통해 어디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 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이른바 그 추기경을 그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풍택 중북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이끄는 문이다. 나는 너희를 어디로 이끄는 문이다? 예로 이끄는 문이다. 자, 들어갑시다. 자, 그 앞에 저 푸른 산과 그 다음에 맑은 물이 있어서, 그죠? 있어서 저는 늦도록, 그죠? 늦도록 마주대할 만하다. 늦도록, 그죠? 즐길 만하다라는 의미에서 만대루가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대루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실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인데, 자, 앞에서 분명히 풍수의 나쁜 점들을 극복해서 만대루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그거를 건축학적으로도 그걸 그대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게 어디에 구현이 돼요? 앞이 환하다, 밝다, 확 튀었다 라고 이렇게 옆에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읽을 줄 아는 분은 극히 드물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힌트를 줬다라고 하면은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옥을 볼 때 옛날 사람들이 그냥 집 짓는 것이 아니라 다 이치 따져가지고 해요. 더더욱이 이 최고의 공부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역의 이치는 기본적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주역의 이치를 여기다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설명 거기다 안 적어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집을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붕 모양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칸수를 가지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지붕이, 그죠? 얼마나 규모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이렇게 박은 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이를 가지고도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빨리 눈에 들어오는 건 지붕하고 기둥이죠. 자, 그러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통
한 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한 칸이면은 칸을 그러면 우리가 항상 보면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 이렇게 돼요. 그럼 정면이 몇 칸인지 빨리 세어보세요. 빨리 세셨고요. 그 다음에 측면은 몇 칸인가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전부 그럼 도합해서 보통 몇 칸이냐면 27에 14에서 14칸 이렇게 하는데 그 14칸은 의미가 별로 없죠. 그죠? 그렇죠. 화입니다. 하도수에서 생수가 2가 되죠. 성수가 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괴로 표현하면 이괴예요. 이괴는 박다라는 뜻도 되고 걸려있다라는 뜻이 나오는데요. 자, 이 앞을 이 만대로를 지면서 아주 밝게 환하게 그죠? 탁 튀어났다 이 소리예요. 그걸 건축적으로도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냥 칸수 정면 몇 칸, 측면 몇 칸만 외울 게 아니라 이게 하도의 이치에서 바로 남방화를 표현하는구나. 다시 말해서 앞이 밝게 활짝 펼쳐져 있구나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설명을 듣고 올라가서 앞에 쫙 보면 그야말로 걸림이 없이 쫙. 원래 이제 이라고 하는 건 걸릴 이자에 걸리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그죠? 무의 의미까지도 나오겠죠. 앞이 환하게 밝기 때문에 그죠? 앞이 탁 트였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 난간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주춧돌과 기둥을 쭉 보시면은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보통 주춧돌에다가 기둥 세울 때는 주춧돌 잘 다듬죠. 일반적인 궁궐 같은 데는. 그런데 이 시골이나 이런 서원들 내려오다 보면 부석사도 대표적인데요. 주춧돌은 그냥 자연석 갖다 놔요. 자연석 그냥 적당히 다듬어가지고 하나 탁 깔아놓고 그 다음에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 참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기둥을 그 돌에 맞춰가지고 깎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냥 돌 잘 다듬고 기둥 그대로 톱질해서 올려놓으면 참 편할 텐데. 대단히 지극히 그저 되도록이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꾸미는 방식입니다. 공법을 뭐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 그랭이 기법. 그랭이 기법. 예. 그랭이죠. 역시 수제잖아요. 그랭이 기법인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저 돌에다가 그죠? 돌하고 기둥을 위해 그냥 아직 그냥 잘라놓은 기둥을 같이 놓습니다. 그래서 먹줄로 해서 같이 이렇게 그어 나가요. 그러면은 돌멩이에 울퉁불퉁한 거에 따라서 기둥에 울퉁불퉁한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거를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공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돌 좀 잘 다듬어서 멋지게 무늬 좀 하나 해놓치인데 저게 더 훨씬 더 어려운 공법인데다가 웬만큼 집안이 흔들려도 뭐냐면은 안 무너지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 현대학자들은 뭐라고 하냐 내진 공법이라 이렇게 해서 갖다 붙이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해서 오히려 웬만큼 흔들려도 그리고 옛날 건축 구조물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짜깁기죠. 못 하나 안 씁니다. 그래서 웬만큼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기다 못을 쳤다 흔들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은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보면 멕시코에다가 우리가 한옥을 하나 지어줬죠. 공원에다가. 그쪽 멕시코 사람들이 되게 놀랐다잖아요. 아니, 세상에 말이야. 이거 단단하게 콘크리트 구조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떻게 저렇게 하면 우리가 더군다나 지진이 많은 나라인데 저거 금방 무너질 텐데 하고 걱정했대죠. 절대로 웬만한 지진에 안 무너집니다. 16각, 32각 정도? 16각 정도 되려나요? 자, 여러분들, 보통 둥근 기둥을 만든다라고 할 때 둥근 기둥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껍질 벗겨가지고 그냥 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절대로 둥글게 안 나오겠죠? 그 둥근 나무를 먼저 네모나게 자릅니다. 네모를 8각으로, 8각을 16각으로, 16각을 32각으로, 32각을 64각으로. 이렇게 해야 원통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궁궐 같은데 쪼꾸른 나무 이렇게 원통형이다 그러면 그 본래 나무가 대단히 컸다라는 것을 알만 하실 겁니다. 여기 혹시라도 몰래 올라가신다 하더라도 있죠. 신발 벗고 한번 가서 앉아보세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원래 녹음한 일찍 오니까 저기가 사람이 꼭 앉아서 보세요. 앉아서 보이시면 그리고 주변이 확 트일 겁니다. 원래는 저 위에서 설명을 다 해야 되거든요. 앉아가지고. 근데 여기 앉아서 설명합시다. 이 위로 쭉 올라오세요.
올라오시면서 좌우 양쪽에 있는 현판 글씨도 같이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 병산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자, 조선 유학사적으로도 볼 때 대단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자, 주자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그 아버지가 교유했던 그 무의 삼선생이 있어요. 그 무의산 쪽에 기거했던 그 세 분의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세 분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때 가르침을 받았던 16살 때죠. 이때 가르침을 받았던 그 무의 삼선생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은 나중에 그 장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유빈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논어나 어디 읽다 보면은 가끔 그분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쓴 것들이 있는데요. 그 세 분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곳의 그 서원 이름이 바로 병산서원입니다. 우리나라 지명들 이리저리 보면은 중국하고 겹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충남 서천 쪽인데 그 동네 이름은 또 화양입니다. 그 화양이라 그러면은 또 주자에 뭐예요? 화양동 서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지명들하고 비슷비슷한데 거기서 따온 건지 어쩐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병산서원이다 그러면은 주자가 맨 처음 공부했던 서원 이름이 바로 병산서원이기도 했다라는 걸 보시고요. 이제 현판을 여기다 달아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 집은 공부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장 중심 건물이 되죠. 그래서 중심 건물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저 뒤편에 자, 입교당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세우는 집. 유학에서는 뭐 여러분들 뭐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지만은 옛날 요임금, 순임금 시절 그 전에도부터도 계속 뭐냐면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국가의 가장 큰 사업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는 것도 교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옛날 서경에서도 보면은 설교했다,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 주역에서도 뭐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강당에서 여름 같은 경우는 저렇게 앞뒷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공부를 하게 되죠. 겨울에는 뒤에서 북풍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와 같이 판문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 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좌우, 그 다음에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한번 들어와서 뭐예요?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어와서 기숙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요. 도망갔다 그러면 이제 저기 뭐야, 편지 써서 이제 혼내라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기본적으로 잠자는 곳까지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데서 이렇게 주무시겠죠. 선생님이 계신 방,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있는 방 이렇게 두루두루 나눠지는데요. 그 입교당의 좌우 양쪽에 있는 그 현판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나요? 먼저 왼쪽, 동쪽에 있는 거요. 명성제라 했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것은요. 경의제 이렇게 돼 있죠. 혹시 명성이라라는 말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실 분이요? 자,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용에 뭐라고, 중용의 핵심은 뭐예요? 정성성자의 성이죠.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다라는 지성무식에 해당되는데요. 자, 저 명성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명성, 스스로 자자에, 그 다음에 정성성자의 명자. 스스로가 정성스러워서 밝은 것을 위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름 일량지 도요 계지자 선요 성지자 성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 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늘이나 그런 거죠. 하늘이나 지극하신 성인이나 가능한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밝아서, 그죠? 스스로가 밝아서 그 밝은 지혜를 가지고 정성스러움을 닦는 것. 그러니까 자명성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밝아서 정성스러워지는 것을 위지 교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밝을명 정성성 집제라고 해서 그거 되는 것이 아니라 입교당과 연결되죠. 그죠? 스스로가 밝아서 정성스러운 것을 바로 가르침이라 한다라고 해서 교라 그랬습니다. 그 가르침을 세운 곳이니까 입교당이죠. 그 입교당에 입교하시는 분 모두의 가르침을 세우는 것이 누구냐면은 선생이죠. 그러니까 선생방을 뭐라고 했느냐면은 명성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방은, 자, 서쪽에 있는 방은,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기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높이고, 여기는, 이쪽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누가 되겠어요?
그 선생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계시기도 하겠죠. 그 선생님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서 좀 오래 공부한 나이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여기에 같이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쪽 공간을 두는데 이 서쪽 공간 이름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공경할 경자 오를 의자로 돼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세 곳 서원을 다니면서 경과 의,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저 동제에 있는 고들 직자의 직자, 이 글자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글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주역 곤괴에 나옵니다. 주역의 첫 번째 괴가 건괴에서 하늘괴가 되는 거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곤괴가 되는데요. 건괴가 사람으로 표현해서 건괴는 임금이라 할 경우에 곤괴는 신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곤괴에도 보면은 건괴처럼 똑같이 원코, 형코, 이코 해놓고 그 다음에 건괴 같은 경우는 정한이라 돼 있는데 곤괴에서는 정이 아니라 뭐냐면 하늘과 짝하는 뭐가 되면 하늘을 보통 짐승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느냐 하면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과 짝하는 것이 또 뭐가 돼요? 순말이라면은 암말이 되겠죠. 그래서 빈마지정이라 그래서 암말의 정고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곤괴에 대해서 또 한번 뭐라고 문항이 붙였느냐면 군자 유효왕이라 그랬습니다. 군자가 가는 바를 둔다. 다시 말해서 군자의 행하는 바이라. 다시 말해서 군자는 저 하늘께 임금의 명에 따라서 아니면 또는 임금님을 보좌하여서 행해야 될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주역의 곤괴입니다. 자, 곤괴 가운데에서도 특히 누구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주역은 자, 6효로 되어 있습니다. 6효에서 6효인데 상괴가 있고 학괴가 있죠. 학괴는 내괴가 되고 상괴는 외괴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내 수신에 관한 것이 학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내가 바깥에 나가서 그저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어디죠? 조정에 나가거나 관리로 발탁해서 나가는 것은 바깥계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곤괴 6.25, 다시 말해서 학괴 가운데에 있는 그 괴에 대해서 주공이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직방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곧고, 곧을 직자, 그 다음에 방자, 네모방자가 되죠. 모방자, 방자, 그 다음에 대,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직방대라 표현했고 그 직방대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자, 경이 직내하고 공경할 경자, 경으로서 안을 곱게 하고 방이 의외라. 그 다음에 방정함으로써 바깥을 의롭게 한다라는 경이 직내 의의 방외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온 말, 그저 각각 하나를 따서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과 의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을 닦는 것이 되는 거죠. 내 안을 공경, 내 안을 스스로 공경하는 경으로서 세워두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성어 중이면 형어회라 그래서 내 안이 정성스러우면 바깥으로 그것이 그대로 형상지어서 나타난다라는 그 내용과 합치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공경하게, 그죠? 공경하는 덕을 닦아서 바깥으로 행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의롭게 행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보더라도 아, 이게 조금 선배들이 머물렀겠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동제 서제가 돼 있어요. 동쪽으로 치우친 것이 동쪽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것이 서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두 개의 건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문으로 들어와서 만대로를 거쳐가지고 여기 입교당 있고 뒤에 이제 존덕사인가요? 숭덕사인가요? 저기 숭덕사인가요? 존덕사, 존덕사, 어디 보면 상덕사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데 안양 선생을 모신 그 신의가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으면서 두 집이 서로 이렇게 마주하여서 서로가 이제 공부하는데 고무격려가 되도록 만든 집입니다. 자, 보통 동제다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아침에 떠오르는 양기를 받아가지고 그 커라라는 의미에서 보통은 후학들을 동제에다 두고요. 그 다음에 이 서제는 완성됐다라는 생성의 원리에 의거해서 이제 위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입니다. 생성의 원리에서 서제는 바로 선배들을 이렇게 둬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만 설명이 반대로 돼 있습니다. 다른 쪽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보면은 장판각으로 돼 있나요? 장석각이다 그러면은
책들을 보관하는 곳, 다시 말해서 도서관과 같은 곳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관하기도 하고 저쪽 방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기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한쪽에 그 현판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동직제 이렇게 돼 있죠. 자, 동직제도 역시 주역의 유기효에 대해서 공자가 또다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유기지동은 유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곤괴, 그죠? 그 가운데는 유기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직야라라고 해서 방정함으로써 곧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기지동의 동과 그 다음에 방이 직 하는 데서 직이 방외구나. 보통 아까 직방되니까 그죠? 직이 방외하는 그 두 글자를 딴 겁니다. 직자와 동자와 직해서 동직제. 다시 말해서 전부 다 뭐냐면 주역의 뭐예요? 곤괴, 두 번째 괴인 그 유기효를 가지고 이름들을 쭉 지었습니다. 이 이름이 이따 저 서원 두루두루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기도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배워놓고 어떻게 하느냐, 경의하고 동직하는구나, 또는 직방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고들직 모방 이렇게 외워두면은 그것만 갖고는 뜻통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경전 속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와 같이 수신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부하는 공간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갈고 닦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과거 시험 보러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는 곳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어보실 거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임금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임금님의 신의를 모시면서 바로 옆에다가 또 배양공신들을 두는 거죠. 함께 이렇게 두는 부분이 있는데, 유성룡 선생은 바로 누가 들어가 있냐면 셋째 아들인 유진이라고 하는 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유성룡 선생을 모시기로 한 사람은 그 조선조 때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정경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서원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유성룡 선생님은 정치가였죠.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관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자를 누구처럼 많이 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로 이렇게 배양을 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어디든지 간에 보면 여기는 지금 산문구조로 돼 있죠. 산문구조로 돼 있고, 자, 이제 그 가운데는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다닙니다. 여기는 귀신만 다닐 수가 있는 길이에요. 열어놓고 이제 그 후손들의 영접을 받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기둥이 이렇게 돼 있죠. 뒤에 이제 태극무늬도 있고 한데, 요즘엔 전부 태극무늬를 저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해 본 바에니까 저 태극무늬는 어때요? 그냥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럼 국기 못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항상 골라서 하더라. 그냥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자인한 거구나. 원래 이제 주역에 나온 태극을 디자인해서 지금 저렇게 했구나라고 했고, 원래 태극기는 주역괴하고 같아요. 주역 태극도 하고 같이 쓰는 거였었고, 이후에 이제 그야말로 디자인 개념으로 해서 엎어놓고 다시 또 돌려놓고 이렇게 된 건데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춧돌에 저게 원래부터 저렇게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주춧돌은 오래된 것 같죠? 여기는 이제 주초석에 해당되는 건데 조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기에다 새겨놓은 것도 아니고 잘 가서 보면은요, 그냥 빨간 페인트인지 뭔지 하여튼 해놓은 것 같아요. 저거 한번 그냥 별 의미는 없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건곤, 그 다음에 그냥 괴명만 8개로 해서 감리가 되죠. 물괴, 그 다음에 불괴, 그 다음에 그죠? 동방진에 해당되는 거죠. 진, 그 다음에 산, 간이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안 보인다. 꼭 안 보인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6개나 다 있으면 밑에 하나 있고 저거 하나 못 맞춰요. 꼭 이래요. 항상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미룬다. 미루어서 행하라 그랬죠. 추이행지라. 미루어서 행할 줄 알아요. 자, 뭐예요? 태가 되죠. 택괴가 되죠. 연목괴. 그 다음 밑에는 바람괴가 되죠. 그러면 선생님 그거 뭘로 한 거예요? 선천팔계예요? 후천팔계예요? 뭐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렇게 그려놨으면 여러분들 이제 어거지로라도 저기 갖다 맞추셔야 됩니다. 건곤이다 그러면 하늘괴와 땅괴를 먼저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괴와 땅괴가 있고 건곤이 있고 그 다음에 감리가 있죠.
주역 64개에서 가장 기본되는 축이 물론 64개로 벌릴 때 중천 건괴와 그 다음에 곤괴, 그죠? 곤괴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거죠. 만물의 부모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만물의 부모가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돌려면 중간에 누구 작용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불과 물의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 보면 상경에는 건괴와 곤괴로 시작해서 뭐예요? 물괴와 불괴로 해서 끝나는 거죠. 29번째가 물괴가 되고 감괴가 되고 30번째가 이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가 생겨나요? 만물이 생겨나는 거죠. 조금 이따 소수서원에 가면 성악십도의 첫 번째는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고 갈 거예요. 주렴계에 그 태극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태극에서 음량이 나오고 음량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거의 사상까지 나오던가. 그 다음에 뭐 거기 보면은 건도 성남. 건해도가 남자를 이루고 곤도 성녀라. 그죠? 곤해도가 여자를 이룬다. 해놓고 또 밑에 보면은 만물이 화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주역에 그 위치 쭉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남녀가 있으면 이렇게 쭉 되는 건데. 그래서 건곤과 감리를 기본 채로 해서, 그죠? 건곤과 감리를 기본 채로 해서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식으로 보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건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도에서 남북이 되는 거죠. 남북의 축이죠. 머릿속에서 이 그림이 별로 지금 주역 공부하신 분들 머릿속에 돌아가고 있습니까? 태극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서쪽은 뭐가 돼요? 숙괴가 되죠. 감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동쪽은 이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북과 그 다음에 동서의 두 축을 기본으로 했구나. 그게 뭐예요? 열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 방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와 남북의 정방향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그 사이방에서 나오는 거죠. 먼저 뭘로 뒀어요? 장남과 소나무를 뒀죠. 장남과 장녀가 아니라 장남과 지금 소남께를 뒀습니다. 그럼 장남께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선천팔기로 보셔야 됩니다. 장남께는 어디예요? 동북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께는 어떻게 돼요? 서북방이죠. 아래 두 개를 이렇게 했구나.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요? 그럼 빠진 거. 동남방과 그 다음에 서남방. 그죠? 다시 말해서 이 정방위를 이렇게 네 개로 두고 그 다음에 간방을 이렇게 두고 사이방을 이렇게 뒀구나까지를 보셔야 돼요.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 아까 미루어서 볼 줄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